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지은이는 영국의 작가 캐서린 메이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윈터링입니다. 윈터링, 동물이나 식물 등이 겨울을 견디고 나는 일, 겨울나기, 월동.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한기이다. 매일의 세계의 톱니바퀴 사이에는 틈이 있고 때로 그 톱니바퀴가 열리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떨어진다. 그 어딘가 다른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기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어딘가 다른 세계는 지연된 시간 위에 존재하기에 현실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아이의 출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치욕이나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질질 끌어온 인간관계의 종결, 부모님이 나이 들매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난 돌봄의 부담,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소리 쳐지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취급을 받는 걸 깨닫게 되거나 근무해온 회사가 파산하거나 당신의 파트너가 새로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우처럼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 윈터링은 보통 비자발적이고 외롭고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윈터링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여름만 계속되는 인생도 있는데 우리만 그런 인생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영원히 태양 가까이 있는 적도의 보금자리와 끝없이 계속되는 불변의 전성기를 꿈꾼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 침울하고 어두운 겨울날, 급격한 기온의 저하, 그리고 명암의 교차에 취약하다. 엄청난 자기 절제에다 행운까지 따른 덕분에 평생토록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친구들은 사소하게나마 우리를 배신하기 마련이며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역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어린 나이에 겨울을 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소녀였을 땐 자폐 증세가 있어도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 중 한 명으로서 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시린 한겨울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7살 때 극심한 우울증이 나를 덮쳤고 나는 몇 달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다. 결국엔 살아남지 못하리라 확신하면서 살아남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는 작은 의지의 씨앗을 찾아냈고 스스로 그 집요함에 놀랐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로 인해 나는 이상하리만치 낙천적으로 변했다.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나락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거듭될 때마다 위험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윈터링에 대한 감 같은 것이 생겼다.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할지. 나는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살아낼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겨울나기를 인지하는 법이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겨울나기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겉으로는 대범한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고통을 사귀고 남의 고통을 못 본 채 한다. 우리는 윈터링이 찾아올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며 이를 숨기거나 무시해야 하는 비정상 상태로 치부한다.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겨울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결국 발붙일 곳 없는 신세로 떠밀고 실패를 감춘답시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내몰아온 것이다. 무자비할 정도로 분주히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겨울의 도래를 영원히 뒤로 미루어 두려고 한다. 겨울을 온전히 느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헤집어 놓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박약의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 겨울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울을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겨울나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겨울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속도를 늦추고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도 꼭 필요하다. 겨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선택의 기로이자 허물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해묵은 껍데기가 더욱 견고하게 자신을 뒤덮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간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나의 스트레스 수치는 한마디로 최고조에 달했다. 출근이라도 할라치면 집안과 연결된 고무줄이 도로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마침내 뭔가 덜컥 고장이 났다. 남편 H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복부 오른쪽을 따라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통증에 몸을 움찔거리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지역 보건의와 상담을 하면서 1년 가까이 대장암의 주요한 징후들을 애써 외면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긴급 검사를 받았으며 아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토베 얀손의 무민의 겨울에서 무민은 우연히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다. 겨우내 잠들어 있는 것이 익숙한 무민은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보고 놀란다. 내가 잠자는 동안 온 세상이 죽었구나 하고 무민은 생각한다. 모두 곤히 잠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깨어나 날카로운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든 계속 움직여야 한다. 날마다 나는 느릿느릿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몇 가지 식재료를 사러 동네 식료품점에 간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는 이런 조용한 즐거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밀려나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되찾는 중이다. 겨울에 우리는 여기저기에 웅크리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집 안으로 빛을 끌어들인다. 나는 찬장을 뒤져 양초들을 찾아냈고 어두운 구석마다 꼬마 전구를 달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만이라도 다시 하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 몸에 맞지 않게 된 옷은 버리고 맞을 법한 새로운 옷을 입어보듯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9시나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잠자리에 누우면 베개에 머리를 대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다. 절대로 일 중독에 빠질 일은 없을 거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죽도록 일만 하다가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조차 거의 잊어버렸다. 내가 탈진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속이 비어버린 상태다. 맹수에게 쫓기는 사냥감처럼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초조해하면서 모든 일이 긴급하고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사실 나는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더 암울하고 더 메마르고 더 외롭게. 나는 강한 타격이 왔을 때 완충제가 되어줄 지푸라기 더미를 내 밑에 깔아두고 싶다. 모든 것에 대비하고 싶다. 한네는 핀란드인으로 피클을 만드는 데 타고난 사람이다. 그녀는 겨울과 밀접하다. 그녀의 피 속에 겨울이 흐른다. 그녀는 북유럽 사람들의 강인함과 영국인들의 가련한 허약함을 비교할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 하고 내가 묻는다. 그러니까 내 말은 평소 입던 옷 위에 점퍼를 덧입는 게 아니라 따로 겨울옷을 준비한다는 거야? 그럼 한네가 대답한다. 핀란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겨울이 아주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만만하게 생각해선 안 돼. 겨울에는 완전히 다른 옷들이 필요해.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지. 핀란드에서는 언제부터 겨울 준비를 시작해? 8월. 한네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한다. 사실 거의 7월부터지. 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 두어야 하거든. 추워진 다음에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집안에 고칠 데가 있으면 전부 손을 봐두어야 해. 눈이 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일밖에 없거든. 지붕이 샌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장작을 패두고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해. 겨울용 타이어도 사야 하고 케이크를 구워서 냉장고에 채워두기도 해야 하지. 누가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커피와 함께 내가야 하니까. 물론 겨울에 먹을거리도 모아두어야 하고. 많은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듯 핀란드인들도 피클과 저장식품 만들기의 달인이다. 핀란드의 요리는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핀란드는 겨울에 많이 어두워? 내가 묻는다. 물론 우리가 북극권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매일 햇빛을 보기는 해. 하지만 일조량이 별로 많지 않고 밖은 엄청 추우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 우선 잠을 더 많이 자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체내 시계가 변하니까. 겨울이면 온기를 유지하고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핀란드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아? 나는 그렇게 물으면서 곧바로 후회했다. 아니야. 그녀가 대꾸한다. 하지만 근접해 있지. 12월과 1월에 가장 높아. 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그때였지. 201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휘게를 선정했다. 이 덴마크어 어휘의 의미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휘게는 마음 상태의 일종으로서의 아늑함,
혹은 냉혹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는 소박한 위안으로의 선회를 뜻한다. 겨울에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배운다. 과거가 있으면 현재, 그리고 미래도 있다는 것. 어떤 일을 겪은 후에는 또 다른 시간이 온다는 것. 무기력해지는 순간에 나는 늘 북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하다. 나에게는 북쪽 지방을 향한 일종의 방랑벽, 혹은 빙하가 침투하는 세상의 맨 꼭대기를 향한 동경이 있다. 추운 곳에서 나는 생각이 명쾌해졌음을 깨닫고 깨끗하고 쾌청한 공기를 느낀다. 오래전에 실제로 모든 것이 아직 가능하다고 믿었던 8월에 우리 가족은 나의 4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실제로 예약한 날짜가 다가오자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럴 만큼 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나는 여행비를 환불받기 위해 여행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이슬란드 여행에 대해 말하며 가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니요,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어차피 아프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차라리 이 상황을 즐기는 게 낫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잖아요. 나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일주일 후 레이캬비크행 비행기에 올랐다. 블루라군에서 수영을 한 뒤 나는 마치 온천수가 모든 기운을 앗아간 것처럼 심한 열에 시달린다. 이가 딱딱 맞부딪히는 오한과 비오듯 흐르는 진땀으로 이부자리가 축축해진다. 목구멍은 깨진 유리 조각이 가득 든 것처럼 따끔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편도선 염보다 조금 심한 정도에 불과했다. 나는 지쳐버린 상태다. 결국 터질 게 터져서 여기 아이슬란드까지 멀리 도망치듯 건너왔고 그 여파가 나를 덮친 것이다. 휴가 막바지에 이르러 나는 여러 가지 약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된 덕분에 안드레아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고래를 보러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 해안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갑판에 앉아서 낮게 비치는 금빛 햇살이 비스듬히 내 얼굴 위로 내려앉도록 둔다. 이것이 북쪽 지역의 일광욕이다. 신체 중 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을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널리 발산되는 온기에 담그며 새로워진 기분을 느끼는 것. 나는 겨울이 가져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추위 속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삶의 대부분을 겨울을 밀어내려고 애쓰며 보냈음을, 제대로 그 혹독함을 체감한 적이 거의 없음을 또한 안다. 눈이 거의 오지 않고 백열전구로 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영국 남동부에서 자란 나는 한 번도 겨울을 준비해야 했던 적이 없었다. 나의 겨울에 다가가면서 불현듯 추위는 내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치유의 힘을 갖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넘어지기라도 하면 관절에 얼음을 가져다 댄다. 삶에서도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한내는 사우나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며 사우나가 추위에 대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은근히 강조하고는 했다. 이곳 사람들은 사우나를 욕실이나 부엌처럼 필수적인 공간으로 여긴다. 사우나를 하는 동안은 차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한내가 말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 사우나에서는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해. 모든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져. 우리 어머니는 사우나에서 태어나셨어. 한내는 나의 경악하는 표정을 눈치챘다.
다들 그랬어. 그 당시에는 사우나가 가장 깨끗했고 뜨거운 물도 전부 거기에 있었거든. 사람이 죽었을 때도 몸을 씻긴다고 사우나로 데려갔으니까. 사우나를 하고 나면 뭐래? 내가 물었다. 가능하다면 호수로 뛰어들지. 아니면 다 벗은 채로 눈 위를 구르든지. 그러면 기분이 진짜 좋아. 여름이라면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소시지 꼬치를 구워 먹겠지. 하지만 겨울에는 열기가 필요하니까 사우나를 더욱 자주 하지. 2년 전쯤 친구와 사우나에 갔다가 친구가 의욕에 불타올라 석탄에 물을 붓는 바람에 화상을 입을까봐 황급히 빠져나왔던 적이 있다. 곧바로 뒤따라 나와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친구는 10분이 지난 다음에야 온통 발그레진 얼굴에 몽롱한 미소를 머금고 나타났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뜨거워지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거기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헬로윈은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다. 엄밀히 말해서 11월은 아직 나무에 이파리들이 매달려 있는 가을의 달이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맘때가 겨울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이다. 헬로윈은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날로 역할을 뒤바꿈으로써 가난한 자가 지배자가 되고 부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는 오랜 전통과 연계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괴물들과 조롱 사이에는 광적인 연관성이 존재해 왔다. 폭동과 반란으로 치닫는 더욱 위험한 사태를 피할 목적으로 힘없는 이들에게 시민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놀이를 즐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헬로윈의 원형은 고대 켈트식 이교도 축제인 삼하인으로서 1년 중 어두운 반기의 도래를 알리는 날이었다. 삼하인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옅어지는 순간으로 여겨졌다. 현대의 헬로윈은 죽은 이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고 슬픔이나 상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위안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지우기 위해 씁쓸한 최후까지 젊음을 추구하기 위해 노인과 병자를 변방으로 밀어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죽은 이들을 기리는 오랜 전통을 잊은 지 한참 되었다. 그러나 겨울은 죽음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현대의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챌 듯한 추위가 엄습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 기나긴 밤의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 밤이 가져오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들이 여전히 실제함을 느낀다. 겨울은 유령들의 계절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크든 작든 돈이든 명예든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유령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욕망 뒤에 숨어있는 상반된 마음을 반영한다. 바로 죽은 이들이 우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살아있는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소중한 의미들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유령 이야기에 진정한 애정을 품은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인 듯하다. 이성적인 편인 나는 유령이라는 존재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죽음 이후 누군가가 유령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바로 할머니일 것이라고 믿었다. 한밤중에 할머니가 내 침대맡에 나타나지 않아서 얼마나 쓰라린 실망에 빠졌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슬픔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만 같은 간절한 그리움. 할머니가 떠나신 첫 해에 그런 마음이 가장 사무쳤지만
그 후로도 그리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헬로윈은 이제 추모의 시간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계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헬로윈은 겨울이 오고 있음을 넌지시 일러주고 어둠의 계절로 향하는 문을 열고 우리의 미래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때를 기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디에선가 어떻게든 우리는 다음 세계로 가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낙엽수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탈리라고 한다. 탈리는 성장, 성숙, 갱신으로 연결되는 긴 순환의 한 부분으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일어난다. 봄과 여름에는 잎의 세포들이 엽록소로 가득 차 있다. 엽록소는 햇빛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녹말과 당으로 바꾸어서 나무의 성장 과정을 촉진하는 녹색 물질이다. 그러나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면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낙엽수들은 양분의 생산을 멈춘다. 햇빛이 없으면 성장 체제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엽록소가 붕괴되면 풍요로운 녹색 색소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깔이 드러난다. 카로틴과 엽황소로 인한 주황색과 노란색이다. 이와 동시에 다른 화학 변화가 발생해 붉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생성된다. 이 색소들은 어떤 때에는 밝은 노란색, 주황색, 갈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무들은 이렇게 저마다 화려한 가을 치장을 뽐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동안 줄기와 가지 사이의 세포층은 약해진다. 이곳을 탈리대라고 한다. 탈리대는 점진적으로 잎으로의 물 공급을 차단한다. 잎은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다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해 혹은 겨울의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 그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나무는 잎이 남긴 상처를 치료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물의 증발, 감염, 기생충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잎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음 해에 나올 잎눈은 이미 그 자리에 있어 다가올 봄에 싹을 틔울 때를 기다린다. 나무들은 대부분 한여름에 잎눈을 만든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빈자리에 드러난 이 잎눈은 산뜻한 모양새로 봄날을 고대하며 두꺼운 비늘잎의 도움으로 추위로부터 보호받는다. 우리는 나무의 앙상한 뼈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잎눈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햇빛이 다시 비칠 때까지 나무는 그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너도밤 나무의 날카로운 발톱 모양 잎눈에서부터 물풀의 나무의 고리 모양 검은 잎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무에는 잎눈이 있다. 나뭇가지 끝에 물이 지어 달리는 꽃송이인 꽃차례를 겨울에 선보이는 나무들도 많다. 나무들은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다. 떨어진 잎들은 산림층의 뿌리 덮개의 역할을 하고 뿌리는 여분의 겨울 수분을 빨아들여 겨울 폭풍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지지대로 작용한다. 숙성된 솔방울과 견과들은 먹이가 부족한 이 계절에 들쥐와 다람쥐에게 필수 식량을 제공하고 나무 껍질은 동면하는 곤충들의 안식처이자 굶주린 사슴의 영양 공급원이 된다.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이것이 숲의 생명이자 영혼이다. 숲은 조용히 부단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숲은 봄에 갑자기 생명력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을 다시 마주할 뿐이다. 겨울에도 삶은 풍요롭게 계속된다.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윈터링이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나는 많은 사람이 겨울을 혹독한 날씨로부터 집안으로 피신하게 만드는 남봉꾼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이들에게 겨울은 불행의 계절이다. 그라니아는 햇빛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의 일종인 계절성 정서장애 SAD를 앓고 있다. SAD는 슬픔, 불행, 절망 따위의 감정과 무기력, 불면증, 불안, 집중력 저하를 촉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한다. 또한 식욕 증대와도 연관이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겨울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SAD를 가진 사람들은 술이나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SAD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4시간 주기 리듬이 환절기의 영향으로 파괴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이론이 있고 일조량 감소가 세라토닌 수치를 낮춰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이론도 있다. SAD를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서 졸음을 더 많이 느끼곤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SAD는 환절기의 일조량의 변화가 확연한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빛 같은 것이 우리의 기분과 안녕에 그토록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니 참 희한한 일이다. 하지만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상당 부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햇빛의 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법하다. 전깃불은 이제 풍족하지만 우리의 몸을 그에 맞춰 진화하게 한 유일한 빛, 즉 햇빛은 확보하기가 어렵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아이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는 동시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할까봐 걱정해야 하는 것은 현대의 삶이 가져온 부조리한 현상이다. 비타민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일광욕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엄마가 되었다. 3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잡지 기사를 통해 내 미래의 생식력이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얼음장 같은 해결책을 택했다. 난자를 냉동해 두기로 한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런던 브릿지 근처의 인공수정 클리닉에서 나의 생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었는데 나에게 남은 시간은 아예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난자는 많았지만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에 나는 다른 종류의 인공수정 클리닉에 등록했다. 구할 수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이베이에서 거대한 가방을 꽉 채울 만큼의 배란 탐지기를 구입했다. 매일 아침 소변을 보며 나의 경관 점액을 검사하고 체온을 기록했다. 침도 맞으러 다녔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다. 평생토록 품어온 대체의학에 대한 의구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전부를 던져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보는 중이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또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첫 번째 체외수정 진료에서 임신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임신 첫 3개월 동안 끔찍하게 아파서 노르웨이의 트롬세로의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북쪽 나라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 없었다. 11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노르웨이 북쪽 끝의 트롬스에서는 태양이 전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일어난다.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영속적으로 태양을 등지고 있는 기간이 40일 정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암흑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일몰 후의 첫 순간처럼 감청색으로 빛이 보이는 짧은 낮 시간대가 존재한다. 이 시간은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낮과 밤을 가르는 중대한 구분점 역할을 한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태양은 아주 잠깐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밤은 오후 3시쯤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지속되는 듯했다. 그러고는 길게 새벽이 이어졌고 중간에 잠시 낮이 왔다가는 다시 황혼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밤에만 돌아다닌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미니버스를 타고 사미족 가족과 그들의 술록을 보러 웨일 섬으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며 산맥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피오르를 지났다. 원형으로 생긴 사미족들의 전통적인 임시 거처인 라브 안으로 들어가서 불가에 둘러앉아 이곳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헐렁한 눈옷을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일행 모두가 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나는 갑자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다. 무리에 있던 여자들은 야단법석을 떨고 혀를 차며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며 큰 소리로 물어댔다. 사미족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도 합류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 지역을 영토로 삼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거의 1만 년 전부터 계속 이 반도에 살아왔다. 트롬소에서 나는 어둡고 추운 북극의 밤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음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해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일종의 수용에 이르게 되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 앞에 놓인 미래를 받아들이기. 나는 인생의 지금 이 순간 강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님을 배웠다. 휴식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웠다. 꿈꾸는 것을 배웠다. 우리 중에 사미족이 계승하는 신화처럼 복잡하고 풍부한 신화를 물려받은 이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로라 아래에 있던 시간에 나는 내 아들이 자신만의 설화의 씨앗으로 삼을 수 있는 신화를 첫 번째 선물로 떠올려 보았다. 너는 참으로 강해서 때때로 나를 완전히 압도할 것 같았던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북극권을 건넜단다. 지난 3년간 나는 해마다 열리는 위트스터블 새해 바다 수영 모임에 참가했다. 행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한 무리의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파도가 적당해질 때까지 서성대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함성을 지르고 다시 뛰어나온다. 이 모든 게 아주 신속하게 끝난다. 나는 찬물 수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해냈다고 말하기 위해서 참가한다. 사실 해변에서 살기를 꿈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년 내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위트스터블에 온 첫 해에는 그런 마음을 접어두었다. 11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물이 벌써 극도로 차가워진 시점에 수영을 시작한다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여름에 시작해서 점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나의 친구 에마는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맞이해 버킷리스트의 일환으로 새해 수영을 할 것이라며 나에게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키겠다는 요량으로 바다 앞까지 차를 몰고 갔다. 나는 혹시나 해서 저체온증의 증상까지 외워두었다. 우리는 해변에 웅크리고 앉아서 바닷물을 가늠해 보았다. 기온은 6도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물의 온도는 3도 정도였다. 에마가 숫자를 셌다. 셋, 둘, 하나. 우리는 달렸다. 파도를 향해 돌진했다. 몸에 물이 닿는 순간 구호는 꽥 소리로 변질되었다. 추위가 엄습한 것은 그때였다. 폐에서 숨을 내뿜게 하는 아주 거대하고 쓰라린 장벽 같은 추위. 그것은 지극히 절대적이고 지극히 사나웠다. 나는 평형을 해보려는 미약한 시도로 팔을 움직였지만 불가능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은 고무밴드처럼 나를 조여왔다. 두려웠다. 나는 움직일 여지가 없었다. 공기조차 들이마시기 힘들었다. 마치 바다가 얼음 주먹으로 나를 꽉 쥐고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발을 딛고서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에마가 바짝 뒤에서 나를 따랐다. 나는 적응을 위해서 한 주간 매일 수영을 하겠노라 다짐했기에 계속 바다에 나갔고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상태를 원하는 본능과 싸웠다. 그 주를 보내는 동안 바닷물의 온도는 5도에서 6도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나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몸의 변화에 점차 익숙해졌다. 물 밖으로 나오면 피부는 밝은 주홍색으로 변해 있다. 나는 그 색깔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무언가를 견뎌냈다는 신호니까. 몸이 녹고 물기가 마르면 나는 언제나 완전히 불쾌하지만은 않은 느낌으로 몸을 떨기 시작한다. 나의 몸이 저 스스로 열을 내는 게 분명하다.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마치 굉장한 혈청을 주입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몇 시간 동안 혈관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이다. 찬물에 몸을 담그면 도파민 수치가 250% 증가한다. 또한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에 출간된 슈라맥과 그 동료들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겨울 수영은 긴장과 피로를 크게 줄이고 기억과 기분과 연관된 부정적인 상태를 낮추며 일반적인 행복감을 높인다. 기온이 0도 언저리인 날에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가진 번민에 대한 반항의 행위였다. 우리는 회복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앨런 와츠의 말을 떠올려 본다. 숨을 참는 것은 숨을 잃는 것이다. 불안이 주는 지혜에서 와츠는 늘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만 늘 잊어버리게 되는 진리를 설파한다. 삶은 본래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안락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인 끝없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는 고통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진실에 저항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이고 고통과 싸우는 것은 고통이며 용감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겁내는 것이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지하는 오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미래는 전적으로 미지의 불안정한 요소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다. 다가오지 않는 이 시간에 끝없이 골몰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특별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 사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감각.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 변화는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나는 불행이 삶을 이루는 단순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음미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해야 하는 순수하고 기본적인 감정. 나는 우리가 불행 속에 뒹굴어야 한다거나 불행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발을 좀 빼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불행에는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기능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슬픔에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에 대응하라는 그 신호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행복해지라는 요청이 빗발치는 시대에 사는 듯하다. 그러나 우울함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끙끙대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만 만성적으로 불안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암울함을 참아주고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설 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내버려두는 친구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겨울나기를 더 잘하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삶이 직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간은 순환적이다. 그 순환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겨울을 살아낸 우리는 무언가를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인 윈터링은 우리말로 쉽게 풀면 월동 또는 겨울나기입니다. 물리적 겨울은 매년 반복되고 심리적 겨울도 수시로 반복되는 게 삶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겨울을 마주칩니다. 온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뻣뻣해집니다. 언제 봄이 돌아올지 알 수 없고 이대로 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봄은 반드시 돌아오는 게 삶의 원리입니다. 옛날 노인분들은 겨울을 맞이할 때면 내년 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겨울이 끝날 무렵에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겨울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께서 겪은 가장 지독한 겨울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누구였나요? 그 겨울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어떤 흉터와 자국을 남기고 겨울은 떠나갔나요? 당신은 더 강인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취약해지셨나요? 겨울을 이기는 당신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봄은 살아남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견디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간다운 겨울나기를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